경제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이 다시 좀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판단을 좀 해볼 중요한 자리인데요. 동학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선생님 같은, 스승님 같은 분으로 알려주신 분이죠.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문인과 함께 최근 장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조금 작년 연말 연초에 상승이 좀 가팔랐고 이후에 고생을 좀 장했죠. 그러면서 조금 돈 가져오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좀 쉬시라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좀 재개가 되신 건지 궁금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의미를 좀 보면서 다시 장을 점검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이 1996년 7월 달에 이제 개장이 됐었거든요. 미국의 나스닥을 봄떠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어떤 벤처 기업들에 대한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자금을 또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닷컴 버블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지수로 따지면 2,800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때 나스닥은 한 1,400에서 한 5,100까지 올랐었고요. 그랬던 이제 나스닥은 5,100에서 1,400까지 빠지는데 한 2년 만에 빠졌었고요. 우리나라 이 코스닥도 2,800을 찍었다가 2003년 초에 거의 그때 보면 한 400 정도까지 빠집니다. 한 85%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가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빠져가지고 한 230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90%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 사이에도 보면요, 코스닥에서 굉장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네이버가 이제 분할되기 전에 NHN으로 상장됐던 게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상장이 됐었어요. 코스피로 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해서 김범수 회장이 나와서 이제 막 IR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뭐 엄청난 기업이 됐죠. 그래서 이런 코스닥의 그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지만 그 코스닥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참 많은 기업들이 탄생해서 정말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닥이 좀 출범하고 DJ 정부 때 뭐 기업들을 살리고 사실 분위기가 대단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쭉 빠진 흐름으로 간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상장했지만 다 좀 움직여지면 코스피로 가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으로 앞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고민들은 좀 또 되기도 합니다. 미국 나스닥처럼. 그 부분이요. 2017년 말에 한번 논의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뭐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이 자금을 집행할 때 벤치마크 지수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저희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아무래도 추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코스피 내에서 이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주식을 과감하게 편입해서 이제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ETF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액티브 시장은 굉장히 많이 축소됐고 ETF 시장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 뭐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코스피를 추종하는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뭐 그런 ETF의 성장 속에서 약간 코스닥이 좀 소외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이 코스피만 추종하는 벤치마크를 줘서 운용하는 펀드보다는 코스피랑 코스닥을 적절하게 섞은 그런 벤치마크 지수가 좀 필요하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나스닥이 다 함께 편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수를 약간 좀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코스닥은 변동성 있는 장세, 가벼운 종목들, 변동성 큰 종목, 개인들만 사는 시장, 이런 사실은 약간 오명 구조를 좀 벗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들은 이제 간밤에 보니까 10년물 금리도 1.5% 내려오고 금리 상승은 시장이 좀 적응한 것 같은데, 공매도 이슈를 지금 5월에 앞두고 있고요. 또 연기금 수급도 여전히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
그 두 가지 요소가 좀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금리 부분은 방금 네.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네. 뭐 금리가 어떤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고 이제 금리로 옮겨가야 될 그 정도의 임계치에 해당되는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일관되게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1월 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한 11주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상승을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 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가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한적인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내에서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피 200 내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피 200 종목에 마지막 한 200등에 해당되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코스피 200에 200등에 해당되는 한 1조? 4,500억 정도 됩니다.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작네요. 네. 예. 그리고 코스닥도 150등 정도에 해당되는 종목이 한 시총 5천억 정도가 돼요. 네. 예. 그렇다면 시총 거의 5천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허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식을 잘 안 사듯이 예,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함부로 공매도를 잘 못 때립니다. 나중에 제대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제한적으로 이제 150하고 200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긴 했지만 뭐 그런 제한을 안 뒀어도 공매도 세력들은 결국은 이제 큰 종목 중심으로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뭐 아무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아, 예. 네. 단지 이제 종목별로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주식을 공매도를 때리나라고 보면 과거에 이제 테슬라의 발행 주식수의 거의 35%를 공매도를 때렸다고 돼 있잖아요. 네. 왜 때렸을까요? 이익이 안 나니까. 예, 이익이 그렇게 계속 안 나서 13년 연속 적자를 하면 망할 거다라는 이유로 공매도를 때렸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스탑 같은 네. 부분도 보면 오프라인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락다운 조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려울 거야라고 해서 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때리는 기본 로직은 펀더멘탈 체력이 약한 기업들,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들 그런 중심으로 이제 공매도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철저하게 펀더멘탈이라든지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 내에서만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을 1년 동안 상승을 해온 이 주도주들은 펀더멘탈리 재무제표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좋은 기업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됐다고 해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 주도주들이 공매도 때문에 꺾인다라는 거는 그거는 공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을 이해를 못해서 나온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번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정말 어이없는 해프닝이 일어났었잖아요. 있지도 않은 주식에 주식 수가 적혀 있다고 해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미국의 SEC 정도의 강력한 좀 제재나 벌금이라든지 이런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매도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기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또 뭐 일부에서 규제를 뭐 벗어나는 선을 담는 그런 공매도를 한다든지요.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이제 큰 거 아니겠습니까? 공매도 얘기까지 했고요. 뒷부분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이런 쪽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뒷부분을 하려기 위해서 첫 번째 섹터의 질문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사실 작년 말 올 초에 올랐던 상당한 그 부담들을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뭐 기간으로든 실적으로든 녹인 겁니까? 다시 좀 윗방으로 열어놓고 가시는지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형주들이 빠르게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어 러셀 2000이라는 그런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그런 이유가
이게 철저하게 이제 경기에 따라서 돈이 스마트하다 보니까 리스크와 기대 이익에서 어떤 그런 매트릭스에서 투자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작년과 같은 코로나 위기에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들은 중소기업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가 넘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IMF에서 전 세계 성장률이 6%가 넘는다라고 그렇게 경기 호황적인 부분을 강조를 한다면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망할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다시 뚫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이든 거래소에 중소형주를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그 IMF라든지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페드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를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최근에도 보면 계속 우상향되고 있잖아요. IMF에서도 얼마 전에 상향 조정했잖아요.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상태에서는 중소형주가 어떤 경기 모멘텀을 받는 그런 부분에 레버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되고 있고 반면에 대형주들은 올해랑 내년 실적까지 이미 땡겨와서 좀 비싸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들이 그 틈새를 공략하는 식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제 코스닥 사실 1000포인트 시대, 1000스탁 시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대형주가 나쁜 게 아니고 실적도 좋고 주도하는데 여기는 주가에 얼마나 녹아 있느냐인데 상당 부분 녹아 있고 중소형주라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실적 반영을 못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피니티 투자 잡는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 팁사이트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제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될까, 무엇을 사야 될까, 박세익 전무의 다음 전략입니다. 결국 이제 섹터 얘기일 텐데요. 지난 2월에 오셨을 때는 정유, 호텔, 엔터, 항공, 일테면 소위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그 영역들, 소위 컨택의 영역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행주도 말씀하셨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제법 좀 올라온 거죠. 키 맞추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은행주를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의아해 많이 하셨어요. 은행주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죠. 그죠? 네. 근데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는 철저하게 금리와 연관되는 그런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도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4%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 초에요.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페드에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KB금융 같은 기업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더 있는데요. 16년 초에 중국발 위기 등등 얘기가 되면서 유가도 26불까지 빠지고 홍콩의 그 지수를 벤치마킹 언더라잉 에셋으로 한 ELS가 그때 낙인이 되고 홍콩 지수가 14,000에서 7,000까지 빠졌을 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16년 1Q, 2Q에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서프라이즈 실적의 이유가 충당금 환입에 의한 실적 발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충당금 환입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본업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최근에 은행주 실적을 보면요. 그저께 웰스파고 은행에서 실적 발표를 했죠. 웰스파고 은행이 지금 연초 이후로 40%나 올랐어요. 40%나 올랐는데 결국 이번에 실적을 딱 까보니까 충당금 환입이 거의 1조나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금리가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왜 충당금이 환입이 되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을 10년물 국채가 반영을 하고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대출한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돈들이 막 다시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은행주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랐다. 국내 은행들도 충당금 많이 쌓아놨다면서요? 네, 아주 많이 쌓아놨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 충당금을 왕창 쌓았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와서 29% 올랐다가 지금 한 25%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렇게 보면 은행주 사실 점진적으로 소리 없이 사실 많이 올랐는데 미국의 금리 발작이 조금 진정됐지만 추세적으로는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금리가 진정되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어갈 때 뭐 조금 길게 보면 더 가져가도 다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은행주의 실적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까라고 보면 작년 4분기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당금을 되게 네. 많이 쌓아놨던 게 그런 것들이 다 환입이 되면서 이익 모멘텀은 계속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뭐 피터 니츠가 얘기했듯이 이익 모멘텀이나 업황이 계속 좋은 상황에서는 목표가를 설정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주, 은행주나든지 보험주는 뭐 올 하반기까지도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섹터가 사실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여쭤볼 때 선별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사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그동안 못 올랐던 거고 백악관에서 뭐 전략회의 하면서 또 약간 긴장도 했었던 상황이고 2차 전지도 뭐 폭스바겐 때문에 한 차례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어젠가요? 청와대에서 우리 반도체 안 놓치겠다. 2차 전지 1등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가장 핵심이 앞단에 서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네. 최근 보면 반도체가 너무 약하죠. 네네. 예. 아니, 반도체 왜 이렇게 못 가지? 그러게요. 예. 뭐 차량용 반도체부터 네. 시작해서 반도체는 울트라 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왜 반도체는 이렇게 약할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말부터 지금 1월 초까지 삼성전자가 뭐 70%, 뭐 하이닉스가 거의 78% 오르고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주가의 움직임만 보고 또 심리가 약해지죠. 예, 그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저부터도 혹시나 뭐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나 해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데 고정거래 가격하고 이제 스팟 가격이 있잖아요. 현물 네. 가격하고. 그래서 지금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 차이가 3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 결국은 고정거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반도체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하겠다라고 막 하다 보면 결국은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장비 소재 기업들 중에 약간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은 막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기업의 우리 시총 10위에서 한 22, 30위에 보면 그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서 반도체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테슬라가 최고의 대장주였었잖아요. 네, 바닥 대비 거의 10배 오르고 그러고 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900불 찍고 500불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700불 대에서 이제 숨고르기 조정을 하는 가운데 그 부분도 역시나 이제 대장주가 쉬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배터리 업체들이 같이 조정을 받았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 났었거든요. 고점 대비.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2차 전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올란 거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하고 그 소재 기업들은 그러면 이런 2차 전지 폭스바겐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고 보면 폭스바겐이나 뭐 그 테슬라에서 자체 생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유가 그냥 전기차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많이 필요하니까. 네, 또,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너네 단가 좀 낮추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다이슨이라는 우리 청소기로 유명한 회사가 네. 2차 전지 배터리 그거 하려다가 엄청난 적자 보면서 접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술적, 자본적 진입 장벽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과열됐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무서울수록 조정이 무서울수록 샀었으면 오히려 또 이익이 나는 것처럼 올해는 이런 그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약간은 역발상적인 좀 매매, 좀 이렇게 눌림목에서 사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섹터에서 조금 더 드리고자 뽑아놨던 질문들은요. 어쨌든 코로나19가 국내는 특별히 잡히질 않고 계속해서 확산이 돼서 관련주들이
또 갈까 하는데 보면 뭐 급등락하고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도 궁금했고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 특별히 뭐 카카오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또 강하잖아요.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러나 다 여쭈지 못하고요. 어쨌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이 덜 된 앞으로 좀 기업 가치를 반영하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전무님의 2분기에 가져갈 앞으로 봐야 할 섹터 어떤 건지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철저하게 바벨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네. 어떤 한 성장주만 아니면 가치주만 아니면 컨택만 아니면 언택만 이렇게 하면 오를 때는 기분이 좋다가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편안하게 운영을 하려면 컨택, 언택 다 섞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연초 이후에 이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어제까지 70%가 올랐어요. 네. 그렇게 70%나 오르고 네이버만 하더라도 올해 연초 대비 4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시장의 분위기에 편성해서 쫓아 사면 손실이 날 수가 있고요. 그죠? 조금 사람들이 이제 확신이 없고 주가가 쉴 때 들어가면 또 수익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의 마음 그리고 대중의 심리랑 좀 거꾸로 하는 매매가 필요하고요. 이런 바벨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그냥 바이앤홀드로 가는 것도 좋지만 올해 저희 상반기 내내 전략은 트레이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 밑에서는 저희가 사고 또 3,200에서 이번 3,300 이상 올라가면 또 어느 정도 계속 트레이딩을 해주는 것이 상반기 내내 좀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좋은 기업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살 때 이제 기다리시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냥 언제까지 기다림보다는 그러면 뭐 추세적으로 시장이 뭐 3,200 소위 말하는 뭐 4,000, 5,000원 가는 것보다는 상승세지만 제한적인 것 가운데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사주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상반기는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조급함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짧은 이번에 뭐 금리 때문에 또 빠지고 그죠? 3월 달에는 코스닥이 877까지 빠졌었는데요. 왜 빠졌었냐면 감사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한계 기업들이 나왔었잖아요. 거래 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쉬었었던 거거든요. 그런 눌림목을 줄 때 공포스러울 때 샀으면 그만큼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의 공포감과 나의 조급함을 반대로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올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어쨌든 바벨 전략으로 상반기에 상승을 놓치지 말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세익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